예, 안녕하세요. 네, 이강 바로 시작할게요. 잘 쉬셨어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강의 시간이 할애된 것 같아요.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고 오늘 뭘로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욕심 안 내고 최근에 가장 적절한 주제로, 그리고 이미 얘기가 안 됐거나 좀 새롭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또 아니면 외전으로 생각해 주세요. 외전. 그래서 그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연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 관심이 있을 만한 좀 더 깊은 얘기들은 이제 차차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 신문이었나요? 예전에 연재 초기만 하더라도 그때가 해수로는 3년 전이고 한 2년 됐는데요. 지금 시즌 2가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이게 대다수 분들이 좀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또 불교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기에 급급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딥러닝 딱 하나 하자면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면서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장황히 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지면 할애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끝에 살짝, 또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또 그때 2년 전하고도 이 온도차가 너무 달라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생각도 각자 다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제가 과거 기술, 또 과거도 아니죠, 불과 2년 전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또 궁금해하시는 건 그 기술적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나 그 변화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 워낙 책들도 잘 나와 있고 유튜브다 뭐다 해서 그러한 형태의 지식 차원의 정보 습득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저 역시도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형태의 지식,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종교, 불교도로서, 신자로서, 불자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서로 끌어당겨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각자의 몫이겠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는. 네.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만남, 강연도 필요하고 서로 이런 형태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이중 충격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또 특히 그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특히 메타버스 같은 그러한 최근의 혁신, 첨단 기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1강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이 거대한 변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 거대한 혁신의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이 제 2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고 뭐 최근에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들, 이 복잡단하던 현상들, 심지어는 우리 나노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나노 기술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어떻습니까? 그 법성계에서 얘기하는 일미짐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그 나노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요즘 화성 우주 개발 아시죠? 일론 머스크나 누가 하는 이제 스페이스X에서 민간 우주인들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고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 인공지능 처음 할 때 그 우주 항공 우주 산업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일련의 변화까지가 제 바운더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3, 4년 전에 그 이런 인공지능 특강을 자주 했었어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그래서 그 3, 4년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인들한테 그 스페이스X에서 그 새로운 로켓을 개발해서 성공하는 영상이 있어요. 뭐 제가 오늘은 예전에 딴 데서 하도 많이 틀어드려 갖고 오늘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그런 설명 차원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어떤 기술을 성공을 시키냐면 벌써 3, 4년이 지났죠. 그 과거에 미 항공 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우주 여행 밖에 이제 우주선을 옛날 콜롬비아호나 챌린지호나 이런 것들을 쏘아 보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로켓을 달고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만 원이라면 그 로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분의 9예요. 9할은 로켓 기술에서 다 잡아먹는 거죠. 로켓 비용, 연료 넣어서 그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까지 끌어올려서 튕겨 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힘, 추진할 수 있는 그 로켓을 개발하고 로켓에 연료를 가득 넣어서 보내는 그 기술. 그게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고 항공 우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돈은 거기서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하고 있는 그 로켓,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로켓, 그 추진 로켓을 한 번 쓰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인도양이나 거기 대기권 밖에서 나가기 전에 투하해버리죠. 버려버리죠.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 대기권이 올라왔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아깝게 버리지 말고 다시 그대로 바다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발사했던 그 자리로 회수해서 돌려와서 착륙시키면 다시 또 연료만 집어넣고 다시 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주 개발 비용의 그 10분의 9가 절약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그걸 계속 재활용해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를 했죠. 근데 그 4, 5년 전에 그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개발 회사에서 추진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착륙시키는 기술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우주정거장이나 밖에 있는 행성이나 다른 그 달에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의 화물 우주선들을 그 스페이스X라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에서 거의 도맡아다 하고 있잖아요. 왜? 올려 보내고 화물 실어다 주고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로켓 다시 그대로 돌아오면 되니까. 다시 또 그거 또 쓰죠. 옛날에는 한 번 쓰고 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으로 화성을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는 거죠. 거기 가고 달이 아니라 화성에다가. 제가 이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학연 스님들 강의할 때 그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회수하는 그걸 처음 실험을 성공하는 그 테스트를 성공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핵심은 우리가 우주에 관심을 갖자, 기술이 중요하다.
화성에 우리도 가자 이런 뭐 가야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변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변화.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제가 첫 시간에 굳이 제 어렸을 적 추억까지도 예로 들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변화. 우리가 변화하면 항상 변하는 거지 하면서 변화를 관성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섬세한 감성으로, 종교적 감성으로,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그게 왜 가능해? 그게 왜 당연해? 왜 그게 태어난 이상 너무 당연하다고 하지만 왜 그게 당연해야 돼? 라고 반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이 꼭 고통을 받아야 돼? 그 과정에서? 그럼 고통을 끊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방법.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무삼들이 전부 다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출가하신 거고, 그래서 깨달으신 거고, 그 구체적 방법론이 바로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가르침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성제 8정도까지 구체적인 거를 다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고 포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술에 둘러싸여 있고 스마트폰이다 최첨단 기구에 살려 있지만 정작 그 변화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파열음, 불꽃, 스파크들은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관성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두 번째는 그러한 변화가 일부 소수 계층, 특정 국가, 특정 공동체, 특정 개인한테 집중되었을 때 또 불평등이 생겨나고 또 고통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산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학인 스님들이 큰 마음을 먹고 대결심을 하고 산속으로 출가를 해서 살아가면서 은둔하고 그 세상을 등지거나 또 세상의 속세에 관심을 안 두는 것을 출가로 생각하는 그런 학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점들, 시선만큼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그때 스페이스 X의 그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인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뻔한 형태의 방식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로켓을 저런 식으로도 만들고 또 저 얘기는 결국 언젠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형태이지만 우주 여행도 가능하고 화성도 갈 수 있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특정 소수 국가들이 독점해서 문제긴 하지만 핵심은 아까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괭이 들고 삽 들고 항만공사할 때 어느 나라는 이미 포크레인 들고 불도저 움직이면서 건설공사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지금 말은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니 IT 강국이니 또는 뭐 하면서 이미 이런 과학기술과 변화에 달통한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관성처럼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나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자성하거나 또 자극을 주고 싶어서 저는 그런 형태의 우주 개발하는 그런 영상들을 틀었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산속에 살아서 그런지 다들 순수해져서 그런지 애기처럼 같이 박수 치고 막 보고 그랬어요. 핵심은 그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한 시선, 변화에 대한 태도,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냥 뭐 신기하다, 재밌네, 흥미롭네,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끊임없이 많은 여러 기술과 종교, 우리 불교에 대한 글을 써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내는 형태의 이 현상을 포괄하는 형태의 한 가지 키워드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질문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많은 고민 끝에 어느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 대변혁의 시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필두로 한 이 변혁의 시대하고 우리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 이 가치들이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는, 통합되는 그런 사유방식, 가치체계, 실천 양식,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떠오른 게 이걸 그냥 합쳐서 AI 부디즘이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AI를 통해서 불교를 본다, 또 불교를 통해서 AI를 본다, 뭐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그 첨단 과학 혁신 기술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의 이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 불교적 사유 방식, 뭐 무상고 무화가 됐든 연기법이 됐든 그 어떠한 것들이 됐든 이 불교적 사유 방식이 우리 일상생활, 우리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 용어로, 그 단어로 AI 부디즘이라고 이거를 불러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AI 부디즘이라는 개념 속에서 한번 이 변화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물론 이 AI 부디즘을 통해서 모든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또 많은 형태의 이런 또 관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AI 부디즘이라는 이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다, 이 변화를.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이 AI 부디즘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 불교라고 해서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Buddhis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I 부디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인공지능 불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인공지능을 지금처럼 인공지능을 불자가 됐든 불교적 사유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일체의 이런 강연, 법문, 학문 활동, 학술 활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공지능 불교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지금 이렇게 뭐 세미나를 했든 학술대를 열었든 이런 거 전부 다 인공지능 불교다. 그게 AI 부디즘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형태의 지금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AI 부디즘이라는 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공감을 하고 지금 그래도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연휴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와 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AI 부디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디즘이라는 건 꼭 뭐 불교, 종교 이렇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우리 일상을 이렇게 바로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양식, 그 모든 문화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부디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의 AI 부디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AI 부디즘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때 영어로 애니마 인터랙션 부디즘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불편하실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 애니마는 이게 그 라틴어로 그 우리가 영혼 또는 마음 뭐 무슨 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혹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하고 대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 저는 하는데. 저 일부러 보살님 목소리만 듣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내비게이션하고 대화 안 나누세요? 하잖아요. 대답 안 해도. 심지어 대답도 안 해주는데 막 혼자 말 걸고 그러잖아요. 막 친한 척.
뭐 그쪽은 전혀 친해지지 않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희한한 게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뭔가 애착가는 물건이나 애착가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죠? 하다못해 꼭 의인화까지 안 가더라도 뭐 내가 만년필, 내 시계가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시던 애착하는 물건인데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 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죠. 그때 이미 그 만년필은 어떤 만년필이 됩니까? 그냥 만년필이 아니죠. 아버지와 나를 이어주는 하나의 상징 매개물이자 그 자체로서 이거는 어떤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띠게 돼요. 근데 그건 뭐 인터넷 쇼핑에 뒤져보면 정확히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왜 이미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투사해서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물건이지만 뭔가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아직도 이 단어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애니마라고 그냥 표현해 봤어요. 애니마를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그 만년필을 생기 넘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치 의인화되는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종의 의인화 경향이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교감하려고 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한테, 사물한테 우리 인간이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음 영상 보시면 아마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한 10년 더 됐어요. 개발한 로봇입니다. 군사용 로봇이었고요. 이름은 무슨 독 해갖고 그 군사용 개라고 해서 산악 전문. 그러니까 군인들이 왜 산악 훈련할 때 군장들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쉽습니다. 안 넘어지죠. 얼음 위에서도 그렇고 한데 다리가 무슨 거미도 아니고 너무나 정교에 잘 맞. 이게 얼음 위에서도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게 10몇 년 전 영상입니다. 최근 영상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 이 정도다, 굉장하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선전 영상으로. 봐라, 우리 기술에 투자해라. 실제로 잘 나갔었고요. 그 댓글이 막 달려요. 아, 놀랍다, 훌륭하다 막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게 어떤 댓글이냐면 동물 학대다, 동물이 불쌍해요, 왜 때려요, 이런 잔인한 영상을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한번 달리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 선전 영상을 내려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그 당시 얘기로 이게 뭔가요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럴 의도도 없었고, 단지 이 사람들 우리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요, 우리 로봇 이렇게 잘 만들어요, 놀랍죠 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은 동물 학대하지 말아요, 왜 때려요, 로봇 학대다 하면서 막 댓글 달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또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이게 좀 그러면 이거 기계니까 괜찮은 거예요? 기계니까 저렇게 발로 걷어차고 두드러 패도 관계 없나요? 관계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기계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정교한 로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참고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작년에 현대자동차에 인수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으로요. 그래서 지금 현대 그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친구보다 더 정교하게 생긴 그 로봇 개가 공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 공장 지키는 이제 수희 아저씨들 전부 아시겠죠? 로봇한테 벌써 다 이제 밀려나게 됐죠. 훨씬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건 딴 얘기인데 어쨌든 핵심은 왜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에 감정이입을 하죠? 심지어 얘는 처음 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보면서 지금 막 마음 아픈 사람 분명히 있을걸요. 우리 불자님들은 자비와 연민의 보살을 드리기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아직 안 흘리시는데 어쨌든 한 2번 보면 눈물 날 거예요. 저래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인간이 신비해요. 그죠? 핵심은 가만히 있는 기계와 가만히 있는 사물에 기계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우리의 애니마, 감정과 감성과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자꾸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봇은 이미 누구 얘기처럼 더 이상 로봇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봤죠? 집에 가서 한번 동영상 한번 또 보세요. 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느낌이 다를걸요? 왜 느낌이 다른지 아세요? 2번, 3번 과정을 통해서 친밀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저 로봇 아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 학대 반대론자가 될걸요, 바로. 나 그거 본 적이 있는데 나 생각해봤는데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로봇이어도 때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니, 작동 제대로 안 하면은 전원을 내리면 될 것이지 왜 때리고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인공지능 로봇 신기하네, 재밌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내 일자리 뺏으면 어떡해? 옛날 우리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죠. 저 다리 몽댕이를 그냥 딱 어떻게? 2가지 부류가 있겠죠. 어쨌든 그게 바로 애니멀 인터랙션 부디즘이라고 한다고 저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2번째 AI 부디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티피셜이 아니라 애니멀 인터랙션. 이러한 형태로 내 마음의 심상과 의미를 기계와 인공지능과 그 여타의 사물에 투사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품든 자비의 마음을 품든 해야 될 거 아닌가 이 얘기죠. 그냥 막연히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기계니까 마음대로 됐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 반대도 중요하죠. 마음을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와 대화 상대가 돼준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또 무작정 마음을 투사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또 인간입니다. 2개 다 뭔가 이상하죠. 외면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이상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중도가 중요한 거죠. 그냥 볼 게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중도적 안목, 객관적 거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하는 그 개념적 도구가 바로 이 애니멀 인터랙션입니다.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 이런 관점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덤비고 웃고 즐기고 싫어하고 증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마 우리 주변에 이제 바로바로 계속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농담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는 목탁 치는 스님들도 있잖아요, 지금. 스님 목탁 연불하는 로봇. 실제로. 근데 이 친구가 또 상담도 해준대요. 스님들도 이제 이게 다 이제 또 직장 말이 좀 이상하구나. 어쨌든 일자리가 뭔가 역할이 대체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뭐 종교인이나 이런 건 뭐 인공지능 시대와도 대체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연불도 더 잘하고, 그죠? 설법도 더 잘하고, 상담도 지금 심리 치료는 더 잘해. 왜일까요? 그냥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때 이거 아주 예전 얘기인데요. 영화 허라는 거 보셨죠?
혹시 영화 허 아세요? 허? 모르시면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 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공지능 여성하고 주인공 남자 주인공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하죠.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왜? 주인공의 모든 성향에 대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남자의 심리에 모든 원하는 바는 거기 데이터로 다 입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과 사회적 배경과 출신 배경과 모든 성향을 전부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원하는 문화적 예술적 취향, 심지어 성적 취향까지 전부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왜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재밌는 그때 제가 인공지능을 논문을 쓴다고 자료 서치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한 7, 8년 됐죠. 그 저는 잘 당연히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이트 웹사이트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해킹이 됐어요. 어느 날 해킹이 됐는데 이게 데이트 웹사이트인데 대부분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거였대요. 근데 여기가 해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신원이 노출된 거예요. 특히 남자들. 난리 났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였냐면요. 그 데이트 웹사이트를 주관하는 그 상대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입자들이 실제 가입자들이 아니었고요. 전부 인공지능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가입된 남자들이 그게 인공지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이만큼도. 조금도. 그게 7, 8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 얘기하면 아주 신석기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 그 돈으로 유료화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감성과 감정을 투사한다는 거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정확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인공지능 주변에 볼 때마다 인공지능 스님을 받든 공장을 지키는 개를 받든 로봇 개를 받든 자율주행 자동차를 받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의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AI 부디즘이라는 개념 틀 속에서 한 번 정도는 잠시 멈추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애니메이티드 인터디펜던스 부디즘입니다. 이건 좀 학술적인 느낌으로 가서 좀 죄송합니다. 이 애니메이티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알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우리 애니메이션 알죠? 애니메이션이 거기서 이제 애니마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원래 낱장의 그림들이잖아요. 낱장의 그림들을 이어붙여서 움직이게 하면 마치 그 낱장의 그림들이 연결되면서 활동하는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가 바로 그런 원리죠. 우리 어렸을 때 책 모서리에 그런 장난 안 쳐보셨나요? 막 말 달리는 그림 그리고 다들 공부만 집중하셨나고. 하여튼 저희는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그 책 귀퉁이에다가 막 말 달리는 그림 그려갖고 움직이게끔 만들고 그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애니메이티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마음의 투사된 내 느낌이 부여된 내 감정이 부여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가 닿은 거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 아까 로봇 거미 로봇 같이 생긴 것 짐꾼 로봇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을 줬어요. 그 로봇한테 몇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그 애니메이티드 되어진 이미 그 마음이 투사된 그 인공지능 로봇은 그냥 그 사랑만 받거나 미움만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핵심은 리액션이에요. 대응하고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응을 잘하니까 이용하는 거죠. 사람보다 더 잘해주니까. 왼쪽으로 틀어 말만 했는데 잘 틀고요. 자식한테 얘기해 보세요. 야, 오늘 날씨 어떻대 물어봐요. 한참 있다가 두 번 세면 악다구니를 써야 겨우 그거 찾아봐 이렇게 그까지 얘기 안 해주잖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얘기해 주죠. 낭낭하게 원하는 목소리로. 누가 더 이뻐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반복돼 보세요. 인공지능하고만 대화하죠.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 인공지능 스피커 보고 그렇게 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티드 되어진 이미 감성이 투사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진 사물들은 인공지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반응을 해주면서 우리를 또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는 거죠. 최근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는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죠? 또 대화가 갑자기 끊기거나 하면 그걸 자동으로 119 우리가 하는 응급 신호로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도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 구조 신호를 해갖고 인공지능에다가 할머니가 병원에 불러달라고 해서 바로 그걸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갑자기 쓰러지셔갖고요. 그래서 와서 119에서 병원에 모셔간 적도 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은 이미 그 할머니한테, 우리 인간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안 붙여요. 다 애칭으로 부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반려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상당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네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화나죠. 그 되게 몰상식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미 그 사람은 패밀리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일원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대상화시켜서 얘기도 안 해요. 우리 누구 그 이름을 딱 부르지. 이미 하나의 존재로서 엄연히 대우받고 있는 거죠. 어느 종교학자는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라는 것, 인간의 현대화, 문명화의 역사라는 것은 그 애착하는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돼가는 과정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동물은 동물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심지어 물건만도 못한 존재였을 때도 있었죠. 근데 인간이 문명화되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류 보편의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죠? 동물의 권리, 동물의 존엄성, 이 얘기를 한 지가 한 100년 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 20, 30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심지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비난 많이 받습니까? 우리 종교적으로 당연히 살생한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개고기를 먹네 뭘 먹냐면서 별 얘기를 많이 국제적으로 수모를 많이 당하고 있거나 지금도 그렇게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과거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또 그런 태도로 아마 개나 고양이 당했다가는 아마 이 사회에서 매장될걸요. 그렇죠. 그만큼 개가 고양이들이 동물 뭐라고 해야 되죠? 동물은 인권이 아니죠. 어쨌든 동물의 권리를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얻어낸 건가요? 걔들이 여의도에 나와서 시위했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문명화가 진행됐고 인간의 인류 보편적인 형태의 세상을 보는 관점, 동물을 우리 같지 않은 인간 종이 아닌 종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과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도 범죄가 되고 함부로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몰상식한 행위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 상식이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 옛날 과거에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인공지능도 똑같은 수준을 밟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무리 기계라 할지라도. 우리 이제 인류 보편적인 그런 수준,
그런 대상을 보는 연민의 관점,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옛날에 뭐 기계인데 뭐 좀 무슨 좀 파손 좀 하기로서니 기계인데 뭐 옛날엔 그랬을걸요. 아 뭐 개인데 뭐 동물인데 뭐 어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과거에는. 근데 인공지능이나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우리가 애니마를 부여하고 우리의 감성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반대로 이미 그런 감성과 의미가 부여되어진 것들이 반응을 한 걸 우리가 받는 과정에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의존하게 되는 관계가 되죠. 우리 부처님께서 얘기했던 영기법의 관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너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서 내가 살고 인공지능 스피커도 사람이 있어야 데이터를 먹고 사니까 그런 관계들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주 아까 지금 오늘따라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뭐 여러분 뭐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일상 사물이고 사물 인터넷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전에 EBS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주제하고도 비슷한 내용들인데 4차 인간이라는 뭐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실험을 사진으로 보면 좀 처음 되실 텐데 간단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여성, 남성, 나이 드시는 사람, 어린아이 뭐 할 거 없이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의 내용도 알려줘요.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중간에 이상이 있으시면 와서 수리해 가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도 계셨고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있었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간인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팀에서 연락을 하죠. 기기에 문제가 생겼으니 전부 다 가지고 오시면 테스트 해봐갖고 폐기하고 새 걸로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죠. 근데 실험하는 방법은 저 너머에 보면 굉장히 고열로 요 스피커가 이제 폐기되게끔 하는 상자 안에 이걸 넣습니다. 직접.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스피커를 폐기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왔죠. 근데 이 스피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피실험자들이 일주일 동안 사용하죠. 할머니도 그렇고 젊은 애들도 그렇고 처음엔 다 어색하죠. 서로 내외하고 안 쓰고 서로 막 뚱하니 쳐다보다가 한 2, 3일 지나니까 호기심으로 쓰기 시작하고 4월 지나니까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6일, 7일 되니까 아주 대화를 많이 해요. 또 서로 즐거워해요. 웃으면서. 근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다 가져오래요. 가져갔죠. 문제가 있대요. 이걸 폐기하면 새 스피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직접 여기 넣고 이렇게 전압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폐기하라고 한 거죠. 왜요? 기계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카메라, 스피커, 기계잖아요. 그냥 조금 비싸거나 똑똑한 정도? 본질은 기계. 놀랍게도요. 여기 참가자들 중에서 압도적 다수 3분의 2가 이 게임을 포기하거나 폐기 안 합니다. 심지어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우는 사람 중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박사도 자기하고 단지 일주일 동안 얘기를 나누고 감성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스위치를 올리는데 주저해요. 그러다 막 울기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10명 중에 70%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포기해요. 안 해요. 폐기 안 해요. 압도적 다수가 폐기 안 합니다. 딱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했을 뿐인데 이미 애니마를 줬고요. 소위 말해서 마음을 줬고
또 그 이미 마음을 받은 애니메이티드 되어진 인공지능 스피커가 반응을 하면서 서로 둘 사이에 두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교감하고 소통하다가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분명히 기계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우리 문명권에서 배워왔던 방식으로 따지면 기계에 불과해요. 엄연히. 근데 누구도 예 알겠습니다. 폐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정확히 27%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일주일 동안 생활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험실에 데리고 가갖고 자 저거 고장 났는데 폐기 버튼 눌러주시면 새 스피커로 돌려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0%, 91%가 다 그냥 다 눌렀대요. 그냥 왜? 교감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기계다 이거예요. 그냥 다 눌렀어요. 바로. 우리도 그럴걸요 아마. 기계인데 뭐 새 거 준다는데 뭐. 근데 문제는 교감의 과정을 걷고 교감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쉽사리 못 눌러요. 자 그럼 얘기를 바꿔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러할지인데 우리 내 방 안에 그 인공지능 청소기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설마 청소기하고 사랑에 빠지거나 뭐 청소기하고 뭘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스마트폰 우리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고 그죠? 그 모든 세상과 접촉하게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핵심은 평생을 보거나 수십 년을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내 곁에 있는 인공지능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니까 내 인공지능 로봇이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단은 법적인 건 둘째 치고라도 그럴 사람도 없겠고 또 없겠긴 게 아니라 또 있겠죠. 엄연히 자식도 학대하고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학대에 대한 처벌 근거들은 지금도 하나씩 다 마련되고 있긴 한데 아마 로봇도 인공지능 로봇도 이제 그런 수순을 밟아가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핵심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불자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인공지능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기들 앞으로 닥쳐올 형태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주변 일상 속에 다가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감정대로 흘려서 좋고 나쁘고 새로운 신차 바꾸듯이 또는 새로운 스마트폰 바꾸듯이 어떤 그런 쪽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상호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가오는 우리 일상의 현실들을 보는 관점으로서 이 AI 부디즘이라는 용어를 이 개념을 가지고 한 번쯤은 주변에 뭔가 이 인공지능 기기를 접할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들 지난 2016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이세돌하고 알파고를 떠올리면서 흔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은 논리적, 합리적 연산이나 계산 능력은 인간을 앞설지 모르겠지만 인간 감성은 따라잡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는 지금 인공 감성 로봇까지 지금 그 흉내내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입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 효도리,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파로라는 그 물개 형식으로 한 귀엽게 생긴 로봇을 양로원에 보급해갖고 그 양로원에 있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심리적 정서적 위안을 얻고 여러 가지 뭐 자살 충동이나 또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파로 로봇을 만든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감성을 위로하고 감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까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 부분 그런 연구들은 진전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강아지도 똑똑해서 우리 뭐 주인들 보면 표정 변화 다 알아맞춘다고긴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사람하고 똑같아 갖고 또 눈치 없는 강아지나 뭐 이렇게 고양이들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계속 야단도 맞고 막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 반려 로봇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갖고 아까 딥러닝 말씀드렸죠. 테슬라로 움직이는 형태의 그 기술을 통해서 좀 게으르고 아무 생각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묘나 반려견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표정 변화와 감성을 기분 상태를 잘 맞춰서 더 대응을 잘해주면 아마 사람들은 반려묘를 주변에 앉히는 것보다 반려 로봇을 구매하는데 망설임이 없겠죠.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려묘들도 개나 고양이도 아마 또 실직자가 될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교감,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하는 게 AI 부디즘이다. 정리하자면 AI 부디즘은 인공지능 불교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아까 그 로봇 거미처럼 생긴 로봇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교감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그 두 번째 애니마 인터랙션 부디즘이라는 그 두 번째 개념으로도 봐야 되고, 세 번째 애니메이티드 인터디펜던스 부디즘 해갖고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세 번째 개념. 그러니까 이 AI 부디즘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시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통해 불교를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나 전통으로만 꼭 봐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되고 발전될 수 있는 삶의 양식의 하나다. 그게 바로 AI 부디즘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불교 AI 부디즘에서 불교를 해석하는 방식은 그 옛 전통 가르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실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같이 동반해가는 동반자와 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AI 부디즘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AI 부디즘에 대한 개념, 즉 우리 인간이 앞으로 우리 불자로서 우리 인공지능을 어떤 시선과 태도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물음과 의문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관점이면 어떻을까, 그 관점을 제시한 게 바로 AI 부디즘이라고 저는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공지능 시대를 한번 보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3강에서는 그러면 우리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전망해 보고 또 간단하게나마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킬이라 그럴까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해서 또 질문 받고 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